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옷 한 벌이 주는 의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옷이라면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제 사람들에게 회자된 옷은 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기억 전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어제 세월호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의 교복이 바로 미수습자의 옷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바닷속에 쓰러져간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부모님의 입장에선 이 교복이 어쩌면 자신들의 삶의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교복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2014년 4월의 기억이 다시 육지로 오르기가 이토록 힘든 것인지 정말 우리 모두 미수습자 가족의 심정으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저희 YTN 라디오가 상암동 사옥으로 이사해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 첫 번째 방송의 전파를 바로 제가 탔는데요.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이죠. 4월 30일은 바로 YTN 라디오가 생긴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YTN 라디오 9번째 생일을 맞아 깜짝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깜짝 퀴즈, 정말 어려운 퀴즈 하나 내드릴 텐데요. 퀴즈와 상품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YTN 라디오 9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답 적으셔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말미에 클로징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그 우리 백평론가님은 아시겠어요? 이 정답 너무 어렵죠? 이게 90. 네. 그렇죠. 80년대에 이제. 자, 94점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이거 진짜 어려워가지고. 상품이 뭐죠?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도 그래요? 모릅니다. 예. 자, 깜짝. 그게 좀 궁금한데. 예.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외교 안보 관련해서 3부 장관명의 합동 성명서를 통해서 지금 대북 정책의 주요 방향을 밝혔습니다. 예? 그죠? 네,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발표 양식이 좀 그렇죠. 예. 그냥 한 사람이 좀 대표로 발표를 하면 될 텐데 아하. 이 3부 장관 합동 성명을 또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이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라고 하죠. 네. 이 국장. 이 외교안보 관련 장관 3명이 백악관에 그 나란히 서서 합동 성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또 이게 이제 그 상원의원 모두를 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그 대북 정책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보통은 이제 그 백악관 이 장관들이 의회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어제는 다 이제 또 백악관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외신들은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좀 무게감을 실은 이런 형식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쇼적인 성격도 강한 것 같다. 이런 뭐 두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그 압박과 관여
맥시멈 프레이즈 앤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아침에 영어도 잘 되시네.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런 그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어제 그 미 행정부가 3부 장관 그 대북 공동 성명의 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그 핵무기 추구는 그 긴급한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위협이다. 네.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 이런 점을 천명을 했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그 오바마의 그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이런 점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경제적인 그 제재를 강화하되 외교적인 조처, 즉 그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인 방식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의 문제를 넣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대북 조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군사적인 조처 가능성까지 시사를 해왔던 기존의 그 강경 기조와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예. 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은 빠진 대신에 협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주목이 되지만, 그러나 그 수전 선탁 그 국무부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그 차관보 대행 어제 바로 이제 또 한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옵션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이른바 그 전략적 인내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물음표도 찍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를 폭격하거나 이런 과정을 볼 때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도 언제 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게 군사적 옵션으로 이게 밀어붙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불가측성이 죄송합니다. 이 불가측성. 영어는 좀 되시는데 오늘 우리나라 말 발음이 좀 괜찮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 이게 사실 가장 큰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과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신뢰를 잃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승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저녁 늦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와 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명길 의원, 김종인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죠. 그렇죠. 국민의당 들어가고 또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나고. 예. 네. 예. 정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예. 뭐 이런 말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멋있는 말을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저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젯밤 9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의 그 비즈니스 센터에서 독대를 했다고 하죠. 안철수 캠프의 송금주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이 김종인 전 대표의 그 민주당 탈당 때 이거 동반 탈당에서 어제 그 국민당에 그 입당한 이 최명길 의원, 말씀하신 그 최명길 의원이죠. 이 김종인 전 대표는 그 친문 패권은 그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오늘 이 통합정부 구상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그 섀도우 캐비넷 에 대한 그 구성 원칙을 밝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김종인 전 대표의 그 합류 공식 발표할지 주목이 되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주장해 왔던 개헌 후 임기 단축에 대해서 수용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안철수 후보는 2명의 최명길 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네, 김한길 전 대표의 부인도 이제 탤런트 최명길 씨, 그리고 최명길 의원. 예, 안철수 후보도 보니까 이 최명길이라는 이름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예, 자 문재인 후보 집권하면 비영남권 총리를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름을 밝혀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왜 이름은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 그 대탕평 국민 대통합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그 방송기자 클럽 그 토론회 등에서 이 국민 통합이 돼야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그 시작할 수 있다면서 자신이 그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이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이미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누구일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죠. 이 문재인 후보 의회와의 그 협치를 강조하면서 이 국민의당과는 통합 가능성을
정의당과는 정책 연대를 시사를 했는데요. 이 구야권을 협치의 그 우선 대상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국민의당은 원래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말이에요. 빅데이터 트렌드 검색에선 자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미국 예. 대선 때 트럼프 후보가 그랬다. 예. 이런 말을 했죠. 어제 그 충남 천안터미널 유세에서 홍준표 후보 이 빅데이터 트렌드 검색을 해보면 홍준표에 대한 그 전 국민의 관심도가 압도적이다. 예.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이 여론조사에는 그 트럼프가 이긴 일이 없지만 구글의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의 페이스메이커다.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과 자신의 그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제 그 경북 경주역구 유세에서 요즘 홍준표 후보가 뜨는 것을 보고 누가 웃겠는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지지자에게 그 박수를 받고 다닌다. 이러면서 그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이제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민주당이 그 요즘 홍준표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런지 다들 알지 않느냐면서 될 사람을 밀어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성주 골프장이 전격 배치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드요. 이 실제 운영이 지금 가능한 상태다. 이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어제는 사드 배치 원천 무효화를 주장하는 측 입장 들어봤죠. 정의당 측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자유한국당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예, 저는 그냥 백승주 의원님을 백승주 박사님이라고 하도 부르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백승주 나오면 그냥 박사가 절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예, 저도 진행자님 그 말씀드려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백 의원님 지금 실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다. 국방부의 발표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운용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레이더 장비가 반입돼 설치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발사대가 설치돼야 되고, 예. 일정한 병력이 그게 이제 아하. 배치돼야 되는데, 발사대가 이제 조금 덜 들어왔고요. 예. 두 기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시설만으로도 급할 때 운용할 수 있다. 전력만 공급되면 이것이 운용에 책임이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해리스 사령관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국방부의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속전속결로 딱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일관되게 가능한 빨리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빨리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장을 지난 구정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예. 또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별도 시설을 하지 않아도 거기 배치된 병력이 숙소가 이제 골프텔이 있기 때문에 있고 모든 기반 시설이 레이더라는 게 한 8톤 트럭에 그냥 얹어놓는 그 수준의 어떤 기반이 탄탄한 기초 시설이 있으면 되니까 그런 시설도 이미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발사대를 설치하는 장치도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바로 설치하면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진입도로도 골프장에 올라가는 길이 이미 닦게 되기 때문에 예. 진입도로 닦는 어떤 수고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기반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빨리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장을 가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저희가 지금 방금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강경 일변도에서 두드러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드를 이렇게 긴급히 배치할 명분도 사실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의 어떤 명분하고 이런 대북 정책 발표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대북 정책 보통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발표하는데 발표 시기가 조금 빨라졌죠. 100일 기념 취임 100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사드 배치가 이 대북 정책하고 뭐 이렇게 연관성은 없지만 북한 핵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핵 문제를 빨리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어떤 눈여겨봐야 되는데 어제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강경하다 봅니다. Maximum Present Engagement인데 최대한의 압박 또 관여 이렇게 되는데 최대한 압박을 발표하면서 의회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 덤포드 합참의장이 배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군사적 옵션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맥시멈 최대한의 압박에는 정말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는 압박이 들어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인게이지먼트 관여 정책이라고 이제 개입 정책 관여 정책 이것은 중국을 다룰 때 천안문 사태 이후에 1989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봉쇄를 할 거냐 관여를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일정 기간 중국에 대한 외교적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다가 이제 관여로 이렇게 바꿨는데 최대한 압박을 하고 여건이 주어지면은 그 압박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관여한다는 것은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을 다룬 방식 같은데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관여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방점은 최대한 압박 그리고 덤포 합참의장이 배석하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했다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어떤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도 압박이고 그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뭐를 또 처리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인수위 시절에 중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라는 게 중국의 존재 이유 또 상해 공동성명에 나온 이야기지만 미국과 수교할 때 대원칙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흔드는 대만 총통과의 전화를 통해서 중국을 혼비백산하게 해놓고 중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또 시진핑을 1차 만날 때도 시리아의 군사적 공격을 하고 나서 만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일단은 이번 군사적 시위 또 여러 가지 카빈소를 동해로 보내고 중국을 통해서 2차 보이콧에 대한 의지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했고 또 그 6차 핵실험 부분에서도 약간 북한의 변화된 태도 이런 부분을 성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중국의 반응인데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반응이 막상 사드가 배치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강경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기대의 좌절이 있었죠. 차기 정부에 상당히 기대를 했고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거나 좀 재검토 또 반대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집권하면은 기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정사실화돼가니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좀 예민한 반응을 내놨는데 기본적 입장은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거고 긴장이 고려될 거라는 입장은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기대 우리의 새 정부가 좀 다른 정책을 내놓을 거라 협상의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선택 여지가 있는 것이 좌절된 데 대한 어떤 예민한 반응들이 여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기 정부 말씀하셨는데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알박기다. 정략적 의도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알박기란 말 넣을 때마다 웃어요. 예. 왜냐면 알박기는 악성 땅 투기 아닙니까? 알박기는 뭐 땅 투기, 그렇죠. 이제 아파트 그렇죠. 지려고 그랬을 때 이제 집 끝까지 안 팔고 있는 거죠. 이제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설물 들어간 중간에 예. 그 집 땅을 좀 사놓고 재산권 행사를 통해서 최대 몇 배, 몇십 배 그 부분을 이제 이익을 챙기는 것을 하는데, 근데 이 알박기에서 그러면 결국 골탕을 먹여서 굉장히 덕을 보는 인 건데, 지금 우리 사드 배치에서 누가 골탕을 먹고 누가 덕을 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드 배치가 신속하게 전개되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덕을 보는 어떤 그런 우리 정치 세력은 차기 정부라고 봅니다. 예. 차기 정부가 어떤 짐을 든 거죠. 우리가 폭탄 돌리기에서 이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보는 시각은 하나의 군사적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양국 군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그냥 진행되고 있다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끝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이 무기를 도입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건 없고요. 예. 그 지역에 새로운 무슨 공사가 진행되면은 그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환경이 이전 환경과 다음 환경이 달라지는 걸 평가해서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일단 반입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은 공사가 진행된 데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될 것을 봅니다. 예. 근데 그 야권에서는 김관진 실장이 월권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안보실장. 근데 백 의원님, 소리가 달라졌어요? 이 문제는 안보실장과 청와대와 연관시켜서 보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반입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그 아래 수준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하면은 그 문제 실무자 간의 문제지. 이거 모든 이런 상황까지 안보실장이 월거나 안보실장이 개입할 성격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 국방연구원에 아주 오래 계셨던 국방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또 우리가 추진하라고 예산까지 저희들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있고 핵무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진한 것은 핵연료를 사용한 잠수함은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잠수함 여러 가지 작전 환경이 넓어지는 거죠. 전 찬성해요. 그 국방위원회에서도 제가 줄기차 주장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 무기로서 핵 연료를 탑재한 잠수함 찬성. 그러나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일요일이죠. 4월 30일. 바로 4월 30일이 YTN 라디오가 생긴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YTN 라디오 9번째 생일을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자, 깜짝 퀴즈 하나 내드릴 텐데 퀴즈와 상품 동시에, 물론 퀴즈에 대한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퀴즈 나갔는데 이 문제가 아주 난해합니다.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난해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주파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YTN 라디오 9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답 적으셔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말 및 클로징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실까요? 7시 46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주말이죠. 금요일인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30분 사이에 교통량 부쩍 늘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부터 성남 사이로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계양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앞에 11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남양주에서 상일,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12km 구간 주춤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부천과 신월 사이로 밀리고 있고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서인천 부근에서만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여의도 쪽으로 신월에서 영등포구청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은 양평교에서 오목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주춤하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통일로가 홍은에서 무학제역까지,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동서문로가 기름에서 성신여대 입구 쪽으로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좀 생소한데요. 정부에서 201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이 밤에도 야간에도 문을 여는 소아과를 시정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서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의사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서 어제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했는데요. 과징금 5억 원에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빛 어린이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직접 연결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자세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즈 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 조혜영 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조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이거 이제 이게 야간에도입니까? 야간에만 문을 여는 병원입니까? 야간과 공휴일에도. 예, 그러니까 낮에도 물론 하죠. 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야간과 공휴일. 그러면은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은 쉬질 못하겠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1년에 3일간 쉴 수는 있지만은 환자들 생각해서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의사들이 이제 순환 근무를 하게 되죠. 순환 근무를 하게. 그러면은 이 동네에 쭉 개업하고 계신 조그만 그 개인 병원에서는 이 지정이 불가능하겠네요. 혼자 하는 경우에. 혼자 하는 경우는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조혜영 원장께서 이 계신 병원도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피해를 예, 말씀하세요. 2016년 11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피해를 보셨습니까?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서 지금 정책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방해한다고요? 의사를 채용하는 구인을 방해를 한다든지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의사들을 이제 명예를 훼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구인 방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패드넷이라는 구인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주로 이제 하는 거죠. 패드넷이라는 게 이제 의사분들을 구인할 때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까? 예, 1990년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6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영향력이 현재 아주 강한 단체입니다. 단체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의사분들을 구하는데 여기에 구인 광고를 못 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로서 말하기도 창피스러운데 이런
댓글이라든지 게시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달빛 어린 병원에 참여하는 병원 원장이나 소속 의사들을 전부 다 이제 모욕을 하는 거죠. 어디 댓글, 어디 게시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는데 패드넷이라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패드넷에 또 커뮤니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혹시 이제 달빛 어린 병원들의 환자가 많으면 주변에 개원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제 수입이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 걸지 않으셨죠? 아무래도 저희는 개인이고 그쪽은 이제 수천 명이 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법정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피해, 지금 명예훼손과 구인을 방해했기 때문에 얼만큼 어떤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과 의사를 구해야 되는데, 예? 소아과 의사를 이제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이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퇴직 권유선언을 한다든지, 또 여기 근무하면 소아과 의사에서 제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동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퇴직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의사가 있다. 예. 다른 달빛 어린이 병원들도 사정이 다 비슷한가요? 예.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보면 겉으로만 진료시간 연장하고 실제로는 진료시간 끝난 경우도 있었다. 전문의 아닌 레지던트나 탁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데 여기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도 초기에 예. 이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고한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그런. 그래서 지금 공정위 같은 데서 지금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에 대한 어떤 조치가 들어간 거죠, 그죠? 예.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네, 어제 4월 10일 날 예. 공정위 전문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미즈 아이플라자 산부인과의 조혜영 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드립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